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절 휴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9일 만에 출근해서 업무를 받습니다. 어젯밤 10시 법원이 징계의 효력을 중단시킨 직후 그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직무 배제를 중단시키는 법원 결정으로 대검청사에 복귀했을 때 밝힌 소감에서 딱 상식이라는 단어 하나가 추가된 소감이었습니다. 먼저 양수연 기자입니다. 법원의 징계 중지 결정 14시간 만인 오늘 정오. 윤석열 검찰총장이 탄 검은색 승용차가 대검찰청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정직 2개월 징계가 확정된 지 9일 만에 출근입니다. 지난 1일 법원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 배제 조치를 정지시켜 복귀할 당시엔 이례적으로 출근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이 성탄절 휴일이고 코로나19 확산세도 감안해 출근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설명인데 헌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복귀 메시지는 그때와 비슷했습니다. 윤 총장은 그동안 직무를 대행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과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구치소 코로나19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월성 원전 등 주요 수사 보고는 내일부터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은 어제 저녁 10시쯤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정직 2개월 징계로 인해 검찰총장으로서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지난 직무 배제 결정과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윤 총장의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징계를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징계 효력은 징계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본안 소송이 끝나고 30일까지 중단됩니다. 본안 소송이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을 넘길 가능성이 있어 정직 2개월 징계는 사실상 무의미해졌습니다. 윤 총장의 복귀로 월성 원전 수사와 법무부의 대검찰청 감찰 과정에 대한 수사 등 여권과 대립해온 각종 수사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지금부터는 어제 법원 결정의 의미와 파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률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이 정직 2개월을 결정하는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정직 2개월을 결정한 이유를 두고는 이제 판단이 엇갈렸는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박영회 기자입니다. 징계위원회 회의에는 전체 7명 중 겨우 절반을 넘긴 4명만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이 일부 위원을 기피 신청하자 이 대상자를 뺀 나머지 3명이 해당 위원을 징계 논의에서 배제할지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7명 중 3명, 최소 의결 정족수 4명을 채우지도 못한 채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은 기각 결정됐습니다. 법원은 이 결정을 무효라고 판단했고 이렇게 징계위 4명을 유지해 의결한 징계도 흠결이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전격 사퇴로 징계위 구성조차 어려웠던 상황이 끝내 발목을 잡은 겁니다. 4가지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판사들의 개인 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선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 앞으로도 이런 문건은 작성돼선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습니다. 측근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을 두고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이유 없이 감찰 중단을 명령하면서 감찰을 방해한 건 맞지만 수사자문단 개최를 결정한 건 총장의 수사지휘권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들 사안은 본안에서 구체적인 정황들을 더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발언에 대한 정치적 중립 논란은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발언만으로 정치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 오른 것도 윤 총장 책임으로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정당한 수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검찰 독립성을 해쳤다는 윤 총장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윤 총장이 복귀하면 법관 사찰 의혹이나 한동훈 검사장 수사가 불공정해질 거란 법무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영혜입니다.
네, 이번 결정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들어봤고요. 이제 그래도 남는 의문점을 검찰 담당하는 양수연 기자 연결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양 기자. 이 결정이요, 정식 재판에 대비한 이제 임시적 조치란 말이죠. 그런데 결정 내용을 보면 이제 거의 정식 재판 정도로 판단을 많이 했어요. 네, 어제 나온 결정은 징계의 집행, 그러니까 윤 총장이 당장 출근을 못하는 상황을 먼저 좀 멈춰달라는 거였고요. 이제는 징계를 아예 취소해라라는 이 소송이 남아있는 건데 같은 재판부가 담당합니다. 전해드린 대로 재판부는 징계의 절차상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지적했죠. 이런 식이면 징계 자체가 무효라는 뜻으로 비슷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까지 붙여놨습니다. 결과를 미리 점치긴 이르지만 본안 소송도 윤 총장이 유리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 재판부가 그대로 이제 본안 재판도 진행을 한다는 건데 징계한 이유를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재판에서 따져보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절차가 아니라 징계의 사유가 정당했는지 이 공방은 본안에서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윤 총장 말대로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라면 왜 일부만 골라 문건까지 만든 건지, 또 실제 공소 유지에 어떻게 썼다는 건지 납득 어려운 점들을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또 측근감싸기라는 논란을 부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 방해 혐의도 관심입니다. 윤 총장이 감찰 시작을 언제 알았는지, 또 수사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한 건 규정 위반은 아닌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뉴스 시작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윤 총장이 이제 헌법과 법치주의에다 오늘 이제 상식을 언급을 했어요. 이게 그냥 한 말로 들리지 않거든요. 네, 최근 두 차례 직무 복귀 상황을 맞은 윤 총장이 이번엔 헌법과 법치주의 말고도 상식을 지키겠다는 표현을 추가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포함해서 여권을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요. 상식이란 말이 붙은 건 징계 자체가 무리했다는 걸 거듭 강조하면서 사실상 공세 수위를 높인 걸로 해석됩니다. 반면 추미애 장관은 아직 별다른 입장이 없습니다. 법무부 측 법률 대리인도요, 어제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 항고를 할지 이번 연휴 안에 결정하기는 좀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아서 다시 불편한 동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만약 추 장관의 사표 수리가 늦어질 경우 윤석열 총장의 측근을 잘라내며 충돌했던 올해 초 검찰 인사 때처럼 내년 인사를 두고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충돌이 끝난 게 아닐 수 있다는 건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소연 기자였습니다. 자, 이어서 청와대를 연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께 사과한다. 대신 검찰은 성찰하라는 공개적인 입장이 나왔고 속내는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조국현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 먼저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불편과 혼란을 언급하면서 이제 사과를 했는데 정확히 무엇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한 거죠? 일단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징계의 주체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집행만 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민에게 인사권자로서 사과했는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으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마음의 불편과 혼란을 겪은 만큼 거기에 대해선 국정 책임자로서 사과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법무장관하고 이제 검찰총장 사이 갈등을 두고서 대통령이 처음 하는 사과가 아니란 말이죠. 자, 오늘 사과는 방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번 사과 메시지는 수습과 안정의 방점이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지금 1년 내내 국민들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대통령이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쯤에서 매듭을 짓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난 극복에 전념하자는 취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한테는 성찰의 계기가 되라고 했어요. 자, 이 말도 해석이 좀 필요하죠. 네, 이 부분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심각하게 본 부분, 즉 판사 사찰 문제와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대통령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윤 총장의 임기는 이번 일로 사실상 보장이 된 셈이지만 남은 임기 중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검찰 스스로 성찰하고 자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찰 개혁이라는 말은 오늘도 빠지질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또 추미애 장관 사표는 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취재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오늘 메시지에서 검찰 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청와대는 검찰 개혁의 핵심을 공수처 출범에 있다고 봐왔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로 예정된 공수처장 추천을 시작으로 견제와 균형의 제도화는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강조한 만큼 이미 사표를 낸 추미애 장관은 후임 물색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수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담당하는 조국현 기자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반응입니다. 민주당은 긴급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고심했는데 법원이 윤 총장한테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판단이라면서 반겼는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휴일임에도 긴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전부터 이낙연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모여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상당 부분 인정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총장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감찰 방해 또 부분이 다툼의 소지가 있다 하는 식으로 상당 부분 인정을 했었고요. 판사 사찰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결국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선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며 당내 권력기관 TF를 검찰개혁 TF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무리한 검찰개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상식적인 일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민주당의 반응은 삼권 분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선 중진인 김기현 의원은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였습니다. 특히 징계를 요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사표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면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는 무법부 장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기 바랍니다. 여야의 대립각이 더 첨예해진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공수처장 추천 일정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또 다른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자, 오늘 새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241명. 1,000명 아래로 떨어진 지 하루 만에 무려 200명 넘게 늘면서 역대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확진자 4명 중에 1명 이상은 감염 경로조차 파악하기 어려워서 방역당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진욱 기자가 오늘 코로나 상황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256명이 늘면서 1,241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1,000명 선을 오르내리다가 1,100명대를 건너뛰고 바로 1,200명대로 치솟은 겁니다. 해외 유입을 제외한 지역 발생 1,216명 가운데 서울 550명 등 수도권이 역대 최다인 862명을 기록하면서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요양병원, 의료기관, 종교시설,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30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서 작은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들이 계속해서 지역 또 전국적으로도 조금씩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역학조사 역량이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어디서 누구로부터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감염 경로 불명 환자는 나흘째 27%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등 확진자를 접촉해 감염된 경우도
40% 가까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결국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모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가까운 가족과 지인이라도 모임과 만남은 취소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강력하게 권고 요청드립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대면 상황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어제부터 시작된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며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지역은 바로 서울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550명으로 역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하루에 3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온 영향이 컸는데 방역당국은 구치소 건물 1개 동의 일부를 동일 집단 격리 조치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0명,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일 기록한 473명을 닷새 만에 넘어선 건데 가장 큰 원인은 동부구치소발 집단 감염이었습니다. 구치소 종사자 2명과 수용자 286명 등 모두 288명이 무더기로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18일 실시한 1차 전수검사에서 종사자와 수용자 187명이 확진됐는데 여기서 음성이 나온 2,400여 명을 다시 검사했더니 종사자 2명과 수용자 286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1차, 2차 검사 결과를 합하면 전체 수용자의 약 5분의 1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여기에 가족과 지인까지 더하면 동부구치소 관련 환자는 전국적으로 514명까지 늘어납니다. 방역당국은 구치소 건물 한 동 3개 층에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내리고 의료진을 파견해 확진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도 9명을 지원하고 방호복 5,500세트 등 긴급 방역 물품과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추가 확진자 중 8명은 지난 16일부터 18일 사이 서울 북부지법 형사법정 4곳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법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법정동 전체를 방역하고 해당 법정의 법관과 직원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이명박 씨는 기저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2차 검사에선 제외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입니다. 자, 앞서 들으신 것처럼 지금까지 동부구치소에서는 수용자의 5분의 1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형 건물이어서 밀집도도 높았고 주로 활동이 실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집단 감염에 취약했다는 분석인데요. 방역당국은 확진된 재소자들을 외부로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희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고등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자가격리 중이던 아버지도 추가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서울 동부구치소의 교도관이었고 이 교도관과 접촉했던 구치소 동료와 재소자 등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보름 만에 확진자는 29명까지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자 구치소는 2차례나 전수검사를 벌였고 현재까지 구치소 종사자와 가족, 지인 그리고 재소자 등 전국적으로 514명이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시작된 감염이 가족관계를 통해 수용시설인 구치소 집단 감염까지 이어진 겁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이 빠르게 확산된 이유가 동부구치소 건물의 구조적 특성 때문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층의 낮은 건물들이 있는 다른 구치소와는 달리 동부구치소는 12층짜리 5개 동 아파트형 고층 건물입니다. 이 때문에 널따란 야외 운동장도 없고 대부분의 활동은 실내에서 이뤄졌습니다. 과밀 현상도 심각해 수용 정원은 2,000명이지만 이보다 1.2배 수준인 2,400명이 수감돼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제대로 된 격리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독실 숫자가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여러 명의 이제 확진자들이 같이 이제 수용을 하는 그런 이제 경우도 좀 존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된 재소자 470여 명을 새로 만들어지는 구치소나 비어있는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집단 감염이 우려되자
법무부는 앞으로 신규 입소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격리 기간도 2주에서 3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지금까지 코로나19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숨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정부가 이 병원에 의료진을 긴급 투입했지만 아직까지 60명이 넘는 환자들이 옮겨갈 병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 입원해 있던 93살 A씨는 2번이나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확진자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어야 했습니다. 6명이면 4-5명 정도가 확진이 나왔으면 그중에 음성이신 분은 그대로 놔둬버린 거래요. 정말 이거는 안 걸리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잖아요. 결국 A씨는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21일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으로 겨우 옮겨졌지만 어제 사망했습니다. 입소자 가족들은 확진자와 분리하지 않는 코호트 격리는 치료가 아니라고 분노합니다. 첫 번째 음성 나온 날 이미 빼냈어야 돼요. 그렇게 가다 놔버리면 다 죽으라는 말밖에 더 돼요. 이거는 코호트 격리가 아니에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요양병원에선 사망자와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80대 남성 1명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숨지며 오늘까지 사망자는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21명은 전담병원으로 옮겨지길 기다리다 요양병원 안에서 숨졌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 확진자만 163명. 재난 상황인 요양병원 내부에선 의료진들도 확진 판정을 받은 채 입소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근본 오류는 병상이 없다라는 거고 병상이 그 시기에 없었다. 지금도 없다. 지금 병원에 하나 더 있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걸요? 현재 병원 안에는 63명의 확진자가 전담 병상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이 요양병원에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긴급 지원 인력 10여 명을 투입해 의료 지원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자, 이렇게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늘 위중증 환자는 311명, 하루 만에 20명이 늘면서 처음으로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어서 박진주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해 동일 집단 격리 중인 전북 순창의 한 요양병원. 하루 만에 입소자 19명과 종사자 3명 등 22명이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지난 18일 종사자 2명이 처음 확진된 후 입소자와 종사자 가족으로 번지면서 누적 확진자는 58명으로 늘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을 주로 모시는 병동이었는데요. 활동을 제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타 병동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요양원에서는 입소자 12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충북 청주시의 노인요양원과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에서도 추가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의 중증 환자들이 많은 데다 간병 인력이 부족해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증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간병 인력들을 같이 투입을 이제 해야 되는데 기존의 환자들을 돌보는데 의료 인력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는 20명 늘어나 311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지난 15일 이후 11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세계 수준까지 떨어졌던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40개로 늘었고 수도권에서 확진 후 자택 대기 중인 환자 수는 17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의료적 역량은 아직 유지되고 있지만 특수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이 있어 아직 병상 대기자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나 고령이나 장애로 인해 별도의 돌봄이 필요하거나 신장질환, 정신질환 등 특수한 의료 수요를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3곳을 조기에 지정해 고령 환자나 치매 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한편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전담 병상을 마련해 다음 달 초부터 운영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조용한 전파자,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인파가 많은 곳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여기서 찾은 숨은 확진자가 열흘 만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이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영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역 광장. 성탄절에도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임시 선별 검사소로 들어섭니다. 증상이 없어도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시민들의 발길이 온종일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61곳 등 수도권에 설치된 임시 선별 검사소는 147곳. 처음 문을 연 지난 14일 이후 열흘 동안 41만 명 이상이 다녀갔는데 증상이 없던 숨은 감염자가 1,000명 넘게 확인됐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1,000명 넘는 확진자를 찾아냄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전체 신규 확진자의 12%가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나오면서 선제적인 감염 차단 효과가 확인되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산, 대구, 포항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전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유전자 증폭, PCR 검사는 13만 건. 지금은 검사 후 6시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검사하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수 있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애국에 같은 경우도 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일주일 이상 걸리는 그런 어떤 사례들도 보고가 되고 있어서 전국 모든 국민들에게 PCR 검사하는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방역당국은 전 국민 전수검사보다는 검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용익입니다. 자, 이렇게 확진자 수가 1,200명대로 치솟고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거리 두기 단계를 3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오르내린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1,005명.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건인 800에서 1,000명 이상의 최상단도 넘어선 상황입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도 1.2 수준이어서 확산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데 오는 28일 종료됩니다. 정부는 일요일인 27일 3단계 격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하긴 했지만 300명 가까운 서울 동부구치소 발 집단 감염을 제외하면 아직은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적인 감염 사례는 최근의 추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1,000명, 900명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들이 단계 격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확산 추세인데 현 상황은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지도 반전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기준인 환자 추적과 치료 역량에도 여력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자 발견과 추적 그리고 격리를 통한 방역 통제망 안에서의 감염을 통제해내는 역량들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고. 방역당국은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의 준수 여부에 따라 내년 초에는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음식 배달의 민족이 성탄절 전야의 주문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4시간 넘게 먹통이 됐습니다. 주문자도 식당도 배달 기사까지 성탄 대목의 낭패를 봤는데요. 배민 측이 보상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마저 논란입니다. 임명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배달의 민족 앱으로 음식을 주문해봤습니다. 메뉴를 고른 뒤 담기를 눌러봐도 지금은 배달 준비 중이라는 안내 문구만 나오고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점은 버젓이 영업 중인 상황. 배달의 민족 서버가 다운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인데다 5인 이상 집합금지로 나갈 수 없게 되자 음식 주문이 폭주했는데 배달 요청이 가장 많을 저녁 6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4시간이 넘게 먹통이 됐습니다. 성탄절 특수를 기대하고 많은 음식을 준비했던 자영업자들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파스타나 스테이크 같은 음식도 좀 시켜 드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준비를 좀 했죠. 일단은 그 케이크는 오래 놔두고 팔기가 좀 그런 거라서 아무래도 안타깝죠. 배달 기사들도 손해가 크다고 얘기합니다. 최소 10만 원 이상은 벌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못 번 데다가 렌탈비까지 손해를 본. 논란이 커지자 배달의 민족은 보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장애 발생 시간 동안 주문을 받았지만 고객이 취소한 건은 음식값을 모두 보상하고 배달 기사들에게는 6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앱이 마비된 시간 동안 주문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보상책은 빠져 있어 말뿐인 보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4시간 동안 주문을 아예 못 받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타격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없고. 배달의 민족은 지난 5월에도 주문이 많은 오후 7시 때 1시간 넘게 접속장애를 일으켰지만 별다른 손실보상 없이 하루치 광고비만 돌려줘 자영업자들의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한진택배 기사가 배달 중에 또 쓰러져 사흘 동안 의식이 없습니다. 나이는 40살, 주로 과로가 불러오는 뇌출혈입니다. 한진택배는 진작에 밤 10시 이후 배송을 중단한다고 했지만 택배 기사들은 배달 완료 문자만 밤 10시 전에 미리 보내놓고 새벽까지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아진 게 없다는 겁니다. 이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시장. 택배기사 한 명이 수레에 스티로폼 상자를 가득 싣고 옵니다. 정육점에 하나를 넘겨주고 2개째 나르려던 순간 고개를 푹 숙이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쓰러진 택배기사는 한진택배 소속 40살 김모 씨. 정육점 직원들이 뛰어나와 흔들어 보지만 김 씨는 차가운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눈을 뜨신 상태로 기절을 하셨더라고요. 흔들어 보고 기사님을 불러봤는데도 위식을 못 차리셔가지고 10분 뒤에 도착한 119 구급대가 응급 조치를 하고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김 씨는 그날 밤 2번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픈 기록도 없고 병원 간 기록도 없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배송 내역을 보니까요. 거의 16시간을 일을 한 거더라고요. 김 씨는 매일 아침 7시까지 물류센터로 출근해 분류 작업을 하고 오후에야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엔 밤 12시 가까운 시각까지 고객에게 남긴 문자 메시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새벽 1시 잠을 몇 시간 못 자고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택배기사 김 씨가 배송했던 스티로폼 상자입니다. 상자 위에는 고기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당일 배송을 해야 한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하루 배송 물량은 300개에 달했고 시장 골목처럼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아 쫓기듯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진택배는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중단했다고 했지만 기사들은 배송을 안 한 상태에서 고객에게 배송 완료 문자를 보낸 뒤에 새벽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 약속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어요. 9시 반 전에 이미 배송 완료치고 나머지를 배송해라. 나흘 동안 노동자 2명이 뇌출혈로 쓰러진 한진택배는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가운데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김 씨가 회복한 뒤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성탄절 미사와 예배가 모두 비대면으로 열렸습니다. 유례 없이 고난했던 2020년, 소외된 이웃들과 의료진들에게 신의 은총이 함께하길 기원하는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명동성당. 마스크를 쓴 사제단과 염수정 추기경이 텅 빈 본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탄 대축일 미사가 사상 처음으로 신자 참례를 허용하지 않은 비대면 미사로 진행됐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소외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달라며 특별히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이들에 대한 축복을 기원했습니다.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개신교 교회의 성탄 예배도 비대면으로 열렸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려던 일부 신도들은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교회 안에는 성탄 예배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20명 이내의 사람만 들어와 있습니다. 개신교 교회 역시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끝나고 평범했던 일상이 돌아오기를 염원했습니다. 있는 곳에서 우리 함께 코로나19의 종식과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10,000명 이상이 모여들던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앞 광장도 한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류가 코로나 사태를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는 성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국민투표를 한 지 4년 반 만에 EU에서 완전히 독립하게 됐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관계 설정에 대한 협상이 타결된 건데 앞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손영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 2, 1. 지난 1월 영국은 EU 탈퇴, 브렉시트를 선언했습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 EU와 미래관계 협정을 맺고 결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파국으로 치닫던 상황. 종료 일주일을 남긴 어제 존슨 영국 총리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사진과 함께 합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We'll be able to decide how and where we're going to stimulate new jobs and new hope with free ports, new green industrial zones. EU 주요 국가 정상들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고 EU 집행위원장은 셰익스피어의 구절까지 인용하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Parting is such sweet sorrow. It was a long and winding road, but we have got a good deal. 가장 큰 쟁점이었던 무역은 무관세 교역을 계속하기로 했고 영국 해역에서의 EU 어업권은 점차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자유로운 이동은 제한됩니다. 영국인들은 이제 90일 이상 EU 회원국에 머무르려면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하고 EU 회원 국민들 역시 영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노딜 공포가 사라지면서 유럽 증시는 대부분 상승했고 국경에 긴 줄로 대기하던 트럭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47년간의 동거를 마친 영국과 EU가 어떤 미래를 맞을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The EU has done slightly better than the UK, but for both it's quite a change to the trading relationship. 미국 CNN은 일자리에 위기가 닥치면 영국이 더 가난해져 300년 만에 최악의 불황을 맞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양측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 발효됩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프로배구에서 흥국생명이 다시 연승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김연경과 이재영 선수가 65점을 합작하며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최근 팀 내 불화설로 잡음이 일었던 흥국생명. 승기를 잡아야 할 때마다 공격에 맥이 끊기면서 쉽게 경기를 풀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승패가 걸린 5세트에서 김연경과 이재영 쌍표의 위력이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6대5 상황에서 김연경은 3연속 득점을 올린 뒤 후유했고 안정적인 백토스로 이재영의 득점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재영은 인삼공사의 추격이 거세진 경기 막판 팀의 마지막 3득점을 책임졌습니다. 결국 65점을 합작한 김연경과 이재영의 활약 속에 흥국생명은 2시간 반의 혈투 끝에 승리를 거두고 연패 후 다시 2연승을 달렸습니다. 한국전력 신영석이 잇따라 안정적인 리시브를 선보입니다. 러셀을 향한 목적타 서브를 막기 위해 센터지만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그러자 러셀이 공격에서 펄펄 날았습니다. 강력한 서브와 타점 높은 스트라이크로 29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노장 신영석 로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상대 공격을 차단하며 한 경기 개인 최다인 10개의 블로킹 득점을 올렸습니다. 통산 블로킹 907개로 역대 공동 2위에 오르며 한국전력의 2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지면은 3연패를 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때보다 좀 절박했습니다. 대기록에 제가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저 너무 지금 행복하고 한국전력은 4위 우리카드를 승점 2점 차로 추격해 봄 배구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명재입니다. 프로농구에선 KCC가 오리온을 꺾고 파죽의 5연승을 거두며 단독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KCC는 오늘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데이비스와 이정현을 앞세워 1쿼터부터 점수차를 벌려 나갔습니다. 내외각을 가리지 않은 이정현은 전반에만 15득점을 올리며 에이스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승부처는 3쿼터였습니다. 반격에 나선 오리온이 4점 차까지 따라붙었지만 이번엔 데이비스가 KCC의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좀처럼 보기 드문 석점포에 이어 연속 골밑 득점으로 추격 의지를 꺾었습니다. 결국 15점을 앞선 채 4쿼터에 나선 KCC는 라거나가 골밑을 든든히 지키며 손쉽게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파죽의 5연승을 달린 KCC는 2위 인삼공사와의 격차를 한 경기 반차로 벌리고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때도 이렇게 관중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그런 점이 아쉽고 앞으로도 연승 좀 이어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모두 다 메리 크리스마스. 삼성과 SK의 이른바 S더비는 막판 2분에 승부가 갈렸습니다. 동점 상황에서 이관희의 연속 미들슛으로 승기를 잡은 삼성은 힉스의 쐐기 석점포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4쿼터 징크스에 시달렸던 삼성은 5년 연속 SK와의 크리스마스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고 공동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한편 인삼공사의 변준영이 오늘 오전 고열로 인한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인삼공사와 KT의 경기는 연기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여자농구에서 BNK가 2달 만에 승리를 거두고 기나긴 9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성탄절은 오늘 공기가 꽤나 차가웠지만 탁 트인 하늘만큼은 참 반가웠는데요. 추위는 내일 낮부터 잠시 쉬어가면서 서울의 기온이 7도까지 오르겠고요. 낮 동안에는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하지만 저녁부터는 공기질 상황이 달라집니다. 차츰 스모그가 유입이 되면서 일요일인 모레는 서울 등 중서부를 중심으로 하루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전국의 하늘빛도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은 낮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비의 양은 그다지 많지 않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월요일까지도 기온은 오르는 추세를 보입니다. 새벽 한때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서는 비나 눈이 올 텐데요. 비구름 후면으로는 또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공기질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전국의 하늘 가끔씩 구름만 지나겠고요. 동해안 지방에서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대구 영하 3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광주 10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먼지를 밀어낼 강력한 한기가 내려오겠고요. 수요일부터 새해 첫날까지도 영하 13도 안팎의 세미탄파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성탄절인 오늘도 어김없이 수많은 의료진들이 이렇게 병원에서 선별진료소에서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쓸쓸했던 성탄절이 조금이나마 따뜻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